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아침, 김철수는 늘 쓰던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지나간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허리는 살짝 구부정했다. 검은색 점퍼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청바지는 색이 바랬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눈길을 피하고 속삭이며 비웃었다. 저 사람 아직도 젖골이야. 쯧쯧. 50이 다 돼가는데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살면 뭐하나.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그런 말들에 익숙해진 것처럼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했다. 장바구니 안에는 항상 똑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배추 한 통, 감자 서너 개, 그리고 가장 싼 두부 한 모.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 철수라고 불렀다. 실제로 거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였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지역으로 마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마을엔 재개발 공지가 붙었다. 빨간색 테두리에 큰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내걸렸고 전봇대마다 A사 용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산청구역 재개발 사업 착수 공고. 순식간에 마을 분위기가 뒤집혔다. 사람들은 골목마다 모여 집값 이야기에 열을 올렸고 부동산 중개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가 가진 사람들은 대박 나겠네. 이제 이 동네도 달라지는 거야. 철수를 향한 시선은 더 대놓고 무시로 변했다. 저런 사람은 보상금도 못 받겠지. 세입자도 아니고 그냥 불법 점거 아니야? 설마 보상금 받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겠지? 철수는 잠시 공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철수라는 남자. 김철수. 만 48세. 남루한 외모, 조용한 성격, 동네에서 늘 무시당하는 존재. 하지만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노총각이라 부르며 비웃었다. 철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혼자 살아왔다. 형제는 있었지만 그들은 철수를 짐으로만 여겼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도 어디 출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저 사람 대체 뭐 먹고 사는 거야? 정부 지원금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나?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철수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철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낡은 단층 집으로 페인트는 벗겨졌고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삐걱거렸다. 저 집 보상금 얼마나 나올까? 별로 안 나오겠지. 땅도 작고 집도 낡았잖아. 철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갔다. 이 마을에는 몇몇 권력자들이 있었다. 박 이장. 입만 열면 남을 깔아뭉개는 동네의 실질적 권력자.
그는 마을 이장 자리를 15년째 지키고 있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으며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박 이장은 철수를 유독 싫어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철수가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런 놈이 이 동네를 망치는 거야. 꼴값을 해야지. 순자 아주머니. 소문을 만들어내는 전문가. 그녀의 입을 거치면 사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사실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일에 끼어들었고 자신이 모르는 일은 없다고 자부했다. 내가 이 동네 30년 살았는데 모르는 게 없어. 저 철수라는 사람 뭔가 수상해. 철수의 형제들. 둘째 동생 철호와 막내 동생 철민. 그들은 철수에게 의지하며 살았지만 뒤에선 항상 형을 무시했다. 형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가 챙겨줘야 해. 그래도 집은 형 명의잖아.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들은 정작 철수를 도운 적은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직원 한 명. 이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뒤흔들 열쇠를 가진 인물이다. 재개발 공지가 붙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박 이장은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이번 재개발은 우리 마을의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보상금은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빈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뒤편에 앉은 철수에게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철수 씨, 혹시 보상금 기대하는 건 아니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박 이장이 말을 이었다. 세입자는 이사비만 받고 나가야 합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철수 씨는 세입자예요? 누군가 물었다. 박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요. 저 집은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어요. 철수 씨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순자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맞아요. 내가 알기론 저 집은 철수 씨 아버지 친구 명의였어요.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철수 씨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다. 다음 날 순자 아주머니는 철수 집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의 폐가예요. 이런 집이 무슨 보상금을 받아요? 재개발되면 철거해야 하는 집이에요.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동네 폐가의 주인 철수였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런 집도 보상금 받으려고 하나요? 키읔키읔키읔. 저 사람 돈 받으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강제 철거해야 합니다. 철수는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봤고 그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마트 앞에서 주민들이 대놓고 철수를 비웃었다. 저 사람 보상금 기대하는 거 아니겠지? 웃기지도 않아. 저런 사람한테 보상금 주면 나라가 망해. 철수는 묵묵히 계산만 했다. 계산원도 그를 무시하듯 물건을 대충 던졌다. 봉투 필요하세요? 네. 돈 있어요? 철수는 잔돈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다. 계산원은 코웃음을 쳤다. 그날 저녁 철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
철호와 철민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두드렸다. 형, 문 열어. 철수가 문을 열자 그들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철호가 말을 꺼냈다. 재개발되기 전에 이 집 명예 우리한테 넘겨. 어차피 형은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보상금 받아도 관리 못해. 철민이 거들었다. 그래, 형.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은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철수는 짧게 말했다. 그럴 생각 없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형, 우리 동생들인데 그렇게 나와? 명의는 내 거다. 안 넘긴다. 철민이 소리쳤다. 형,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왜 형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우리도 권리 있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가. 뭐? 나가라고. 철호가 버럭 소리쳤다. 형, 제대로 해. 우리 권리 있다고. 철수는 문을 열어 젖혔다. 나가. 결국 두 사람은 욕을 퍼부으며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다.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 보상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박 이장은 사람들을 이끌며 으스댔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재개발 회사에서 직접 나오셨으니 잘 들으세요. 철수는 조용히 뒤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개발 회사 직원이 등장했다.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협의를 거쳐 2주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지금부터 소유주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사람들이 긴장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직원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주택 1호 박영수. 네. 박 이장이 손을 번쩍 들었다. 주택 2호 김영희. 여기요. 순자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하나씩 이름이 불렸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철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였다. 직원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상가 1동 소유주 김철수. 순간 회관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철수? 저 철수? 박 이장이 머리를 들었다. 뭐라고?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말했다. 아닙니다. 상가 1동 소유주는 김철수 씨 맞습니다. 박 이장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 아주머니도 눈을 크게 떴다. 이상하네, 철수 씨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 직원이 말을 이었다. 상가 2동 소유주 김철수. 회관이 다시 술렁였다. 이번엔 웅성거림이 더 컸다. 뭐, 2개? 이게 무슨 일이야? 직원은 멈추지 않았다. 상가 3동, 소유주 김철수. 상가 4동, 소유주 김철수. 상가 5동, 소유주 김철수. 회관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박 이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직원이 마지막 장을 넘겼다. 상가 6동, 소유주 김철수. 상가 7동, 소유주 김철수. 직원이 고개를 들어 회관을 둘러봤다. 이상입니다. 상가 7개 건물 모두 김철수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뒤편 구석으로 향했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모자를 쓰고 낡은 점퍼를 입고 아무 말 없이. 박 이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철수가 상가 주인이라고.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게 진짜예요?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상가를 7개나? 순자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합니다. 박 이장이 소리쳤다.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철수는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냉정하게 답했다.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20년 전부터 해당 상가들의 소유주였습니다. 20년 전?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철수가 20년 동안 상가 7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철호와 철민도 회관 뒤편에서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형이 상가를 20년 전부터? 순자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소유와 생활 방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김철수 씨는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주입니다. 박 이장은 주저앉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자신이 철수에게 한 말들을 떠올렸다. 저런 놈이 이 동네를 망친다. 빈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세입자는 이사비만 받고 나가라. 그 모든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설명회가 끝나고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철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철호와 철민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형? 상가가 형 명의라고? 그럼 우린 몰랐어? 집은 나눠야지.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들은 철수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철수는 조용히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 형, 우리 권리 있어. 아버지 재산이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건 내가 번 거다. 뭐?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모아서 산 거다. 철호와 철미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멀리서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철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철수야, 나 사촌 형이야. 기억나지? 철수 씨, 저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철수 씨 아버지랑 친척이었어요. 가짜 친척들이 우후죽순 나타났다. 그들은 저마다 권리를 주장하며 철수를 에워쌌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따라왔다. 철수 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돈 좀 빌려줘요. 투자 같이 해요. 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다들 내 얼굴도 모르면서 지금 와서 친척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가난하게 살 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와서 친척이라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철수는 다시 걸어갔다. 마을회관 뒤편 박 이장은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군거렸다. 이건 뭔가 이상해. 철수가 상가를 산다고? 말이 안 돼. 순자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맞아요. 저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불법으로 돈을 번 거 아닐까? 아니면 누가 명의를 빌려준 거겠지. 박 이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가 조사해야 해. 저게 정당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들은 철수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철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한편 재개발 회사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철수의 지분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가 7개면 보상금이 최소 30억은 나와. 이걸 우리가 가져갈 방법이 있어. 어떻게? 서류 조작하면 돼. 명의를 바꾸는 거지. 그들은 철수가 무지하고 순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등기부등본 원본, 매매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들. 철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 철수는 28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모두 떠났다. 철수만 남았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다. 이게 시작이야. 철수는 상가를 임대주고 월세로 생활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모아 두 번째 상가를 샀다. 사람들은 몰랐다. 철수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것을. 그가 매달 월세 수입을 계산하고 다음 투자를 계획한다는 것을. 철수는 10년 동안 7개의 상가를 모았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월세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들이 알면 귀찮아진다. 철수는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려고 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야 조용히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진실은 드러났다. 철수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 이장은 재개발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최대한 위험 있게 보이려 노력했다. 담당자분 계십니까? 젊은 직원이 나왔다. 어제 설명회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이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김철수라는 사람 있잖습니까? 그 사람 등기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니요? 그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상가 7개를 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등기부는 정확합니다. 모든 서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명예 도용일 수도 있잖아요. 조사 좀 해보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장님, 이미 모든 서류가 검증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20년 전부터 정당한 소유주입니다. 박 이장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최소한 재조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의심은 증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진행합니다. 박 이장은 허탈하게 돌아섰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순자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철수가 상가 주인이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거지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결국 철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안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변호사님. 명예훼손건으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제 집 사진이 무단으로 올라갔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어요.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변호사? 고소?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급히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스크린샷은 여기저기 퍼진 뒤였다. 철호와 철미는 매일같이 철수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냥 조금만 나눠줘. 우리도 가족이잖아. 하지만 철수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철수의 집 담을 넘으려 했다. 하지만 CCTV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철수가 문을 열었다. 뭐 하는 거냐? 철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형. 우리 그냥 형 보고 싶어서.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주거침입 신고합니다. 뭐? 형? 우리 동생인데. 동생이든 뭐든 불법 침입은 범죄다.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철수를 찾지 못했다. 가짜 친척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상속 소송을 준비했다. 철수 씨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인 전체가 나눠야 합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그리고 20년간의 모든 기록을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육촌 이상이거나 아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은 단 한 번의 심리로 끝났다. 원고 패소. 피고 김철수는 해당 재산의 단독 소유주이며 원고들은 상속권이 없음. 가짜 친척들은 법정을 나서며 철수를 원망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개발 회사 내부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다. 김철수 상가 7개 보상금이 35억입니다. 35억? 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조작하면 20억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감정평가를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무지하니까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철수가 이미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아두었다는 것을. 며칠 뒤 재개발 회사는 철수에게 보상금 견적서를 보냈다. 총 보상금 21억 원. 철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받은 독립감정평가서를 회사에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정당한 보상금 37억 원. 재개발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이 사람이 독립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이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틀 뒤 철수는 마을회관에 다시 사람들을 소집했다. 박 이장은 오지 않으려 했지만 재개발 회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회관이 가득 차자 철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철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이걸 보고 말하자. 그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소유주 김철수. 취득일 2003년 4월 12일. 상가 1동.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철수는 계속해서 다음 서류를 보여줬다. 상가 2동. 취득일 2005년 7월 8일. 상가 3동. 취득일 2007년 11월 23일. 모든 상가가 철수의 이름으로 정식 등기되어 있었다. 그때 철수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 이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철수 상가를 세입자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서류를 조작하면 돼요. 그럼 보상금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겠네? 회관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박 이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내 목소리가 아니야. 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음성 분석 받을까요? 박 이장은 말문이 막혔다. 철수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제 형제들에 관한 겁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다. 2015년 3월 철수 계좌에서 500만 원 인출 철호 계좌 입금. 2016년 7월 철수 계좌에서 800만 원 인출 철민 계좌 입금. 2018년 12월 철수 계좌에서 1200만 원 인출 철호 계좌 입금. 수십 개의 거래 내역이 이어졌다. 철수가 말했다. 지난 10년간 제 형제들에게 총 8,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철호와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철수가 이어서 말했다. 그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형제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순자 아주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스크린에 순자의 게시글이 떴다. 동네 폐가의 주인 철수. 그리고 달린 댓글들.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에요? 강제로 내쫓아야 합니다. 사회 쓰레기네요.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 글 때문에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철수 씨,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 마음입니다. 재개발 직원이 공식 발표했다. 모든 조사 결과 상가 7개는 김철수 씨의 정당한 단독 소유입니다. 어떤 불법도 조작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얼굴에 당혹이 번졌다. 직원이 이어서 말했다. 오히려 박 이장과 일부 주민들이
김철수 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이장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제지했다. 박 씨,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박 이장은 끌려가듯 회관을 나갔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며칠 뒤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철수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예전과 똑같았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시장을 걸어 다녔다. 박 이장은 마을 이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순자 아주머니는 철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 형제들은 철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사과할 용기는 없었다. 보상금 37억 원이 철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상가 2개를 지역 어르신 복지센터로 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1개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만들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서 물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철수가 조용히 웃었다.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받은 건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요. 일주일 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다. 거지 취급받던 남성 알고 보니 상가 7개 주인 15억 상당 기부.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김철수 씨 인터뷰 가능할까요? 하지만 철수는 모두 거절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철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복지센터에서 편안히 쉬었고 청년들은 창업지원센터에서 꿈을 키웠다. 모든 게 철수의 선택 덕분이었다. 박 이장은 다른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TV에서 철수의 이야기를 봤다. 조용한 선행, 김철수 씨의 기부 이야기. 박 이장은 리모컨을 꺼뜨렸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을 무시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철수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사과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철수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 씨,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건넸다. 철수는 편지를 받았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순자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철수 씨 험담하면서 받은 광고 수익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돌려줬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받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호와 철민은 형의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성였다. 그들은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철민이 초인종을 눌렀다. 철수가 나왔다. 뭐하러 왔냐? 철호가 무릎을 꿇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잘못했어. 철민도 무릎을 꿇었다. 형이 우리한테 8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우린 한 푼도 안 갚고 오히려 형을 무시했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철호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우리가 모은 돈이야.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 갚을게. 철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은 됐다. 형,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든지 할게.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형. 정말 미안해. 철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6개월이 지났다. 마을은 재개발로 완전히 바뀌었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상가들은 현대적으로 재단장되었다. 철수는 새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그는 옆 동네에 작은 주택을 사서 조용히 살았다. 그의 삶은 예전과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철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철수를 찾아왔다. 김철수 씨, 인터뷰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철수는 거절하려다가 기자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짧게요. 기자가 질문했다. 20년 동안 왜 가난한 척 사셨습니까? 철수가 차분히 대답했다. 가난한 척이 아니라 그냥 제 방식대로 산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참으셨죠? 참은 게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상가 3개나 기부하셨습니까? 철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메모했다. 그 인터뷰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마이너스 김철수 씨의 철학. 겨울이 다시 왔다. 철수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걸어갔다. 여전히 검은 점퍼를 입고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저분이 철수 씨야. 대단한 분이시지. 진짜 부자는 저렇게 사는 거래.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랬으니까. 재개발된 상가 단지를 지나가며 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김철수 어르신 복지센터, 김철수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부끄러워지는 건 그쪽이지.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다. 철수는 다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진짜 부자는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존경받을 사람은 조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철수는 시장 끝에 사라졌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거지처럼 살던 노총각이 알고 보니 상가 7개 주인이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을 무시하는가?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진짜 존경은 권력이 아닙니다. 김철수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참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눴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